원화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섰습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정부는 연일 외환시장을 달랬고 국민연금까지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수출은 역대 최대, 무역 흑자도 역대 최대입니다. 외형만 보면 한국 경제는 지금 가장 건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원화는 이렇게 약해지는 걸까요? 도대체 이 돈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저는 한국 자본이 세 갈래 통로로 해외에 빠져나가고 있는 구조를 팩트만 가지고 추적하겠습니다. 먼저 팩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2025년 말 기준 한국의 대외 금융자산은 2조 8,752억 달러입니다. 약 4,137조 원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역대 최대 수치입니다. 전년 대비 무려 3,626억 달러, 원화로 522조 원이 늘었습니다. 1년 사이에 522조 원이 해외로 더 나간 겁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 돈이 해외에서 잘 굴러와서 다시 한국에 들어오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나가기만 하는가? 그 답을 가르는 숫자가 바로 순대 외금융자산입니다. 순대 외금융자산이란 해외에 내보낸 자산에서 외국인이 국내에 들여온 자산을 뺀 숫자입니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이 해외에서 순수하게 가진 재산이 얼마냐는 지표입니다. 2024년 한국은 이 숫자를 처음으로 1조 달러 넘기는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단 1년 만에 이 숫자가 1,978억 달러, 284조 원 줄었습니다. 2020년 이후 처음 감소입니다. 해외로 나가는 돈은 역대 최대인데 그 이상으로 외국 자본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순재산이 줄어드는 역설. 이게 지금 한국의 자본 지형입니다. 그렇다면 이 돈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통로로 얼마나 나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세 갈래 통로를 하나씩 추적하겠습니다. 첫 번째 통로, 서학개미와 국민연금입니다. 서학개미는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를 말합니다. 이 단어가 처음 나온 건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규모가 달라도 너무 달라졌습니다. 2025년 한국 거주자의 해외 증권 투자 증가액은 2,719억 달러입니다. 잔액 기준으로도 1조 2,661억 달러로 역대 최대입니다. 이 중 개인 투자자는 2025년 10월과 11월 두 달간 미국 주식만 123억 달러, 약 18조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한 달에 9조 원이 미국 주식 시장으로 흘러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숫자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입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분기에서 3분기까지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투자는 245억 달러였습니다. 전년 동기 127억 달러에서 92% 급증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보다 국민연금이 더 공격적으로 해외로 나간 겁니다. 2025년 8월 기준 국민연금 총 운용 규모는 1,322조 원입니다. 그 가운데 58%, 약 771조 원이 해외에 투자됩니다. 우리 노후 자금의 절반이 넘는 돈이 지금 해외에 있습니다. 구윤철 전 부총리의 말이 인상적입니다. 세계 3위 연기금인 국민연금 규모가 GDP의 50%를 넘었고 보유 해외 자산이 외환 보유액보다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외환시장의 단일 최대 플레이어가 됐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분을 떠올려 봅시다. 서울 마포에 사는 30대 직장인 김 씨입니다. 2022년부터 매달 30만 원씩 S&P 500 ETF를 사모으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은 오를 기미가 없고 미국은 꾸준히 오르니까요. 그 김 씨 혼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김 씨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수백만 명이고 그 집합적 행동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구조적 달러 수요를 만들어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한국 환율 급등의 원인으로 서학개미를 지목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여기서 경제학 개념 하나가 나옵니다. 자산 선호 이전입니다. 국내 자산보다 해외 자산이 매력적으로 보일 때 자금이 대규모로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이게 개인 차원에서는 합리적 선택이지만 국가 전체에서 동시에 일어나면 외환시장을 흔드는 구조적 충격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 자산은 덜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걸까요? 그걸 알려면 두 번째 통로를 봐야 합니다. 두 번째 통로, 기업의 탈한국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의 순자본 유출 구조가 고착됐습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내국인 해외 직접 투자 순 투자액이 외국인 국내 직접 투자 순 투자액의 5배를 넘어섰습니다. 한국 기업이 해외에 투자하는 돈이 외국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는 돈의 5배라는 의미입니다. 기업데이터 연구소 CEO 스코어 분석에 따르면 국내 10대 그룹 해외 생산법인 자산 규모가 2016년 말 209조 원에서 2024년 말 490조 원으로 8년 사이 134.6% 급증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92개 국내 대그룹의 해외 진출법인이 이미 6,300곳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이 최대 생산기지로 급부상했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 이후 현지 생산이 필수가 됐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2차 전지 업종에서도 기업들은 국내 공장 대신 미국과 동남아에 새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2025년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 잔액은 8,289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 돈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과실이 국내로 돌아오면 좋습니다. 문제는 일자리가 국내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장이 미국이나 베트남에 지어지면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한국인이 아닙니다. 여기서 두 번째 공감 포인트입니다. 충남 아산에서 자동차 부품 공장을 운영하는 50대 사장님입니다. 현대차, 기아가 국내 생산을 줄이고 미국과 인도에 공장을 늘리면서 국내 부품 납품 물량이 3년 새에 40% 줄었습니다. 새 설비 투자를 할 엄두가 안 납니다. 이게 제조업 공동화입니다. 제조업 공동화란 국내 제조업 기반이 텅 비어가는 현상입니다. 공장이 해외로 이전하면 협력사, 운송, 상권, 지역 경제가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전문가들은 한번 무너진 제조업 지역 경제는 10년 이상 회복이 어렵다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것이 합리적 선택입니다. 왜 기업은 국내 투자를 꺼릴까요? 여기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개념이 등장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한국 기업의 주가나 자산이 글로벌 기준 대비 저평가되는 현상입니다. 높은 상속세, 규제 불확실성, 지정학, 리스크, 내수 시장의 협소함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국내 투자 매력도를 낮춥니다. 외국 자본도, 국내 자본도 한국을 떠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의 가장 구조적인 층위가 세 번째 통로와 연결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통로입니다. 가장 무서운 통로입니다. 구조적 달러 수요와 원화 약세의 악순환입니다. 돈의 흐름을 단계별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서울은행 창구에서 100만 원을 달러로 바꾼다고 가정해 봅시다. 환율 1,400원이면 714달러입니다. 그 714달러는 어디로 갈까요?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을 사는 데 씁니다. 아니면 삼성전자가 미국 공장 짓는 데 씁니다. 아니면 서학개미가 엔비디아 주식을 삽니다. 결과는 같습니다. 국내 시장에 있어야 할 달러가 빠져나갑니다. 달러가 줄면 원화 가치는 떨어집니다. 원화가 떨어지면 수입 물가가 오릅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면 서민들의 물가 부담이 커집니다. 국민연금은 원화로 보험료를 받아서 달러를 삽니다. 2025년 들어 9월까지 국민연금의 신규 해외 투자 규모는 약 310억 달러였습니다. 같은 기간 무역 수지 흑자가 약 503억 달러였으니 무역으로 번 달러의 60%가 국민연금이 다시 해외로 내보낸 셈입니다. 수출로 달러를 벌어도 구조적으로 달러가 쌓이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원화가 구조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이제 이 달러 유출이 실제로 얼마짜리 손해를 일반 시민에게 주는지 구체적 금액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원화 환율이 1,000원에서 1,400원으로 40% 오른 동안 여러분의 수입 소비 구조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한 가정의 월 장바구니를 기준으로 추적해 봅시다. 우선 식용유, 밀가루, 커피 원두는 대부분 수입입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같다고 해도 환율이 40% 오르면 원화 기준 가격은 40% 올라야 정상입니다. 실제로 2022년 이후 식료품 물가는 평균 2030% 올랐습니다. 4인 가족 기준 월 식비를 80만 원으로 잡으면 환율 상승 이전 같은 물가라면 57만 원이었을 돈입니다. 즉 23만 원이 환율 때문에 더 나가는 겁니다. 여기에 자동차 유류비도 더합니다. 국제 유가는 내렸는데 원화 환율이 올라 국내 기름값이 버텨주는 효과가 없어졌습니다. 통신 요금에도 달러 결제 서버 비용이 포함됩니다. 유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어떨까요? 미국 유학비 연 5만 달러라면 환율 1,000원 시절에는 5천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7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이 환율 때문에 더 나갑니다. 결국 환율 1,400원 세상에서 일반 시민이 내는 숨겨진 세금, 즉 원화 가치 하락이 만드는 구매력 손실은 1인당 연간 수백만 원 수준입니다. 문홍철 DB증권 연구원의 말이 정확합니다.
통화 절하는 가게에 불을 빼앗아 수출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효과가 동일합니다. 수출 기업의 달러 수익이 원화로 환전될 때 더 많은 원화를 받는 동안 수입품에 의존하는 서민 가게는 같은 돈으로 더 적은 것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해외 비교를 해봅시다. 첫 번째는 일본입니다. 일본도 수십 년간 엔화 약세, 국내 자본 해외 유출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일본은 20년간 디플레이션과 저성장이 구조화됐습니다. 기업이 해외로 나가고 국내 투자가 줄면서 임금은 오르지 않고 내수는 침체됐습니다. 최근에서야 임금 상승과 내수 회복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일본 경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지금 일본의 20년 전 경로를 밟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두 번째 비교는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 CPPIB는 세계 최대 연기금 중 하나입니다. 이들도 해외 투자 비중이 높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CPPIB는 해외 투자에 필요한 달러를 외화채 발행으로 조달합니다. 외환 시장에서 원화를 팔아 달러를 사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국 환율에 충격을 덜 줍니다. 최대 1천억 캐나다 달러까지 외화채를 발행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면 한국국민연금은 지금까지 외환 시장에서 원화를 팔아 달러를 사는 방식을 주로 써왔습니다. 이 차이가 캐나다 달러와 한국 원화가 다르게 움직이는 구조적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어떤 방향이 가능할까요? 여기서 한 가지 반전 비교를 더 드리겠습니다. 국내 예금과 해외 주식 투자의 수익률 차이입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은행 1년 정기예금 금리는 약 3%입니다. 반면 지난 10년간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1213%입니다. 단순하게 보면 한국 예금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변수가 하나 빠졌습니다. 환율 위험입니다. 달러가 원화 대비 강세일 때는 환차익까지 붙어 수익이 2배가 됩니다. 반대로 원화가 강세로 돌아서면 주식 수익을 환차손이 잡아먹습니다. 2020년 코로나 직후 원달러가 1200원 되었을 때 미국 주식에 투자했다가 원화가 강세로 돌아선다면 달러 수익 10%가 환차손 20%에 잠식되는 시나리오도 가능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이 환율 위험을 얼마나 인식하고 투자하는지는 의문입니다. 한국은행도 이 지점을 지적했습니다. 서학개미의 투자 행태가 하방 리스크 변동성에 취약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분산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공식 메시지도 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본 유출 구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미래 전망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낙관적 시나리오가 먼저입니다. 2026년 4월 한국 국채가 세계 국채지수 WGBI에 편입됩니다. WGBI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글로벌 채권 지수입니다. 이 지수에 편입되면 지수를 추종하는 글로벌 펀드들이 자동으로 한국 국채를 사야 합니다. 이로 인해 약 560억에서 800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 자금이 국내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달러가 들어오면 원화가 강해지고 외환 시장이 안정됩니다. 이것이 실현된다면 단기적으로 환율 하락 효과가 있습니다. 기준 시나리오는 구조적 압력이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목표 비중은 2028년 60%입니다. 지금 58%이니 더 늘어납니다. 서학개미의 해외 투자도 줄지 않을 겁니다. 기업의 탈한국 흐름도 미중 갈등과 관세 압박 속에서 당분간 계속됩니다. 이 경우 원달러 환율은 해외 IB들의 전망대로 1,400원대 중반이 뉴노멀이 됩니다. 비관적 시나리오입니다. 글로벌 금융 불안이 오거나 반도체 수출이 꺾이면 경상수지 흑자가 줄면서 달러 공급도 함께 줄어듭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과 서학개미의 달러 수요는 줄지 않습니다. 이 갭이 커지면 환율이 1,500원을 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 경우 수입 물가는 한 번 더 급등하고 서민 가계의 실질 소득은 급감합니다. 그렇다면 구조적으로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요?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국민연금의 달러 조달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캐나다 CPPIB처럼 외화채를 발행해 달러를 마련하면 외환 시장에서 원화를 팔아 달러를 사는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논의 중인 방향입니다. 수익성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시장 충격을 줄이는 방법으로 검토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둘째, 국내 투자 환경 개선입니다. 기업이 한국을 떠나는 이유는 규제,
세금, 시장 협소함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입니다. 상속세 체계 합리화, 규제 샌드박스 확대, 첨단 산업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합니다. 기업이 한국에 공장을 짓고 싶게 만드는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제조업 공동화는 멈추지 않습니다. 셋째,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매력도 향상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주환원 문화 정착, 지배구조 개선, 기업 공시 강화가 필요합니다. 국내 자산이 국내 자본을 붙잡아 두려면 국내 자산이 그만한 가치를 증명해야 합니다. 한국 증시가 코스피 3000을 돌파하고 유지되는 날, 서학개미들이 자연스럽게 국내 시장에도 눈을 돌리는 날, 그날이 자본 유출 구조가 역전되는 신호탄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투자 결정이 원화를 약하게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개인의 합리적 선택과 국가 경제의 이해가 충돌할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댓글에 솔직한 생각을 남겨주시면 반갑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원화 약세가 실제로 나의 월급과 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환율 1,400원 시대 가계 경제 생존법을 구체적인 숫자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이 채널을 지속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